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17부 구사일생 울산외성 포위를 풀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겁니다. 1597년 12월 29일 동정군이 벌인 대대적인 공성전이 계속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으니까 명예 경리 양호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명예 경리 양호는 조선의 접반사로 와 있었던 이덕형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해요. 만약에 적이 지원군이 들이닥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역포위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단 포위로 풀고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미 명예 경리 양호는 전의가 많이 꺾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울산 외성을 씹어먹을 기세로 왔는데 이거 생각만큼 진도가 안 빠지니까 이거 이러다 우리 역관광 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양호의 제안에 이덕형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지금처럼 궁지에 몰린 가토를 잡을 기회가 또 언제 오겠냐 이거죠. 이거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저 울산 외성을 함락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가토를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적이 지원군이 온다 해도 이미 요처의 길목을 차단한 상태니까 동정군이 굳건히 지키고만 있다면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 것인지 거기만 집중을 하자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예 경리 양호가 일단은 알았다고는 했는데 본인부터가 전의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실제로 동정군의 기세가 처음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예봉이 많이 꺾인 상태예요. 12월 30일. 자, 반대로 이제 울산 외성에 갇혀있던 가토 부대, 지원군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외부와의 접선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머리를 써요. 하여튼 가토가 잔머리를 상당히 잘 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가토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악스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무식하고 과격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토는 이런 계책이나 책략을 교묘하게 잘 쓰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가토가 일단 동정군한테 협상을 하자고 그래요.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서 1월 3일 날에 정식 협상을 하고 그 전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내 밑에 사람을 보낼 테니까 일단 사전 조율을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성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무식한 애들이라 가지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저기 태화강 쪽에 와 있는 일본 군선에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협상에 끼우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척 하면서 잠깐 좀 이제 동정군이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소수의 결사들을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켜서 외부하고 접선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 그러나 동정군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사대들은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6명이 참살되고 나머지는 도로 성 안으로 쫓겨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다음 해인 1월 3일 날에 정식으로 협상을 하자는 요구에는 일단 동정군이 수락을 한 상황이에요.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0일 외적의 투서에 강화하고 싶은데 성 안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다. 배 위에 중이 있으니 내보내준다면 가서 강화의 글을 짓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인 게 당시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무식한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이묘들 가운데서도 까막눈이 정말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승려들이 대피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 말 자체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성 안에 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이죠. 분명히 성 안에도 승려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성 밖에 있는 아군하고 접선을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적의 형세를 보면 매우 공공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성이 험고하여 격파하기가 쉽지 않고 제군이 양식이 넉넉하지 못하여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 치기하고 싶었으나 사세가 이와 같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므로 우선 먼저 아립니다. 자, 그러면서 동정군의 상황도 좀 나름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동정군 입장에서는 지금 적이 완전 궁지에 몰려있고 그래서 저런 되도 않은 수작질을 하고 있다 이거죠. 저런 밑장빼기 하고 있고 지금 딱 잡았어요.
이제 손모가지 찍어내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동정군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은 밤중에 외적 수십여인이 몰래 나왔는데 오 부총의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섬멸하여 외적의 수급 6을 베었고 나머지 적은 상처를 입고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우협의 군사들도 또 외적 한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지켜하였다. 자,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당시 가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와의 접선을 시도하기 위해서 일단 동정군한테 협상을 걸어놓고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자꾸 성 밖으로 결사대를 보내가지고 연락을 취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다만 동정군도 이 말을 쉽게 믿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계태세는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원군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긴 했지만 이미 울산 외성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어요. 식수는 진즉에 끊겨버렸고 식량도 바닥이 난 상태였죠. 탄약 또한 지금 거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렸던 가토 부대는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 군마의 목을 따서 피를 마시고, 사실 군마를 죽인다는 게 군대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탱크 연료를 다 뽑아가지고 그거라도 마시자,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변을 모아가지고 받아 마실 정도로 정말 처참한 지경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을 견디지 못했던 병사들은 종이와 흙을 끓여 먹거나 혹은 군마를 잡아서 먹는 그런 지경에 몰렸다라는 거죠. 그나마 여기서 군마의 피라도 마시고 말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좀 고위급 무장들, 그리고 좀 이제 전투원 중에서도 중요한 전투원들 있잖아요. 조총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그랬던 거고, 나머지 일반 잡병들은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탄 쌀을 주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전사한 동료들이 시체를 뒤져가지고 혹시 뭐 먹을 게 없나 그렇게 해서 먹을 거를 구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아와 갈증을 견디지 못한 일본군은 밤마다 성 밖에 결사들을 보내가지고 물을 길어오거나 혹은 뭐 식량이 될 만한 것을 찾아오게 했지만 이들은 또 어김없이 항해 대왕 김응서에게 괴멸을 당하는 신세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159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날 협상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동정군도 일단 계속 공성작전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일단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추진하게 되냐면은 강 서쪽에 연안가에 위치한 민가들, 이미 다 이제 인원은 철수하고 비어있는 상태죠. 그 민가에다 불을 놓아서 연막을 갖다 만듭니다. 상당히 이것도 토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연막에 의지해서 은폐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서 강을 따라서 일거에 울산 외성에 접근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울산 외성 남쪽에 태화강이 흐르고 있고, 물론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좀 이제 텀이 있긴 있지만 이 강을 따라가지고 남쪽 루트로 한번 돌입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일본군이 확실히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처절한 상황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역시 일본군입니다. 여전히 전투태세를 잘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의 집중사격으로 결국 이 강습 작전은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동정군이 울산 외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틈을 타가지고 어느새 연포 앞바다에는 서생포와 부산포에서 몰려왔던 일본군 전함 수백 척이 출몰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일본군의 지원부대가 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명예경리 양호는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유격장 파세와 파기한테 명령을 내려서 병력을 데리고 태화강 하류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일본군 지원부대들이 못 오게 차단을 해라라고 일단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동시에 부총병 오유충, 유격장 모국기에게 병력을 이끌고 강변으로 가가지고 혹시라도 강에 기습 상륙을 할 것을 대비를 해라 하면서 상륙 포인트를 미리 차단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가뜩이나 공성전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데다가 계속 거센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동정군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었어요. 거기다 대규모 일본군 지원부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정군은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서생포 외성에 당도했던 모리 히데모토는 여러 장수들과 논의한 끝에 울산 외성에 대한 지원 부대를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만 3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하참, 오늘날 이제 울쪽은 청량면인데 이 부근까지 진격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동정군도 나름 이제 저지선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일본군 지원부대가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원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울산 외성의 가토 부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항전 의지를 계속 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된 가토는 동정군과의 협상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려요. 그냥 엎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군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니까 1월 3일 날에 하기로 했던 협상에 나름 좀 기대를 걸고는 있었는데, 가토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1월 3일 날 동정군은 분풀이로 밤새도록 울산 외성을 공격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공격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이날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울산 외성의 가토 부대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일본군 지원 부대는 속속들이 울산 외성의 인근 지역에 당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부대는 울산 외성 근처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가토 부대하고 연락을 취한 데 성공을 해요. 깃발 수신호로 연락을 취한 데 성공을 하게 되고, 또 고니시도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해로를 통해서 울산 근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조선수군은 대략 목포 지점까지만 제해권을 확보를 했고, 순천 이동 지역으로는 제해권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니시가 해로를 통해서 울산 근해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우키다도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에서 진출을 해서 울산 근처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일이 흐를수록 일본군 지원군 부대의 규모는 점점 불안하게 됐고, 이제 동정군은 거꾸로 자신들이 역포위를 당해야 될 것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마치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독일군하고 상당히 유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1월 4일 동정군은 일본군 지원군 부대가 자신들을 역포위하기 전에 최후의 공세를 감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포위망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쳐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동정군은 모든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울산 외성을 강탈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경리 양우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정말 화상 공세를 밀어붙이게 되는데, 경리 양우가 직접 진중을 돌면서 전투를 태만하게 하거나 주춤거리면서 물러나는 병사들을 참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작전 중에 제대로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장수급을 유격장 이화룡을 체포를 해가지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조리돌림을 시켜요. 이 광경을 봤던 동정군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울산 외성을 공격을 했지만 결국 이날도 성을 함락하지 못한 채 500여 명의 사상자만 되고 패퇴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일 새벽부터 중국군이 총탄을 방어하는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기존처럼 안전장치 다 갖춰가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올라가서 저거 먹어 하고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적의 총탄이 비처럼 쏟아졌는데 쏠 적마다 명중되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됐어도 일본군의 사격 분기가 상당히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중국군이 총탄에 맞은 자가 거의 500명에 이르렀으며 끝내 성에 오르지 못한 채 진시의 싸움을 끝냈습니다. 적의 성을 포위한 지 10여일에 가등청정이 곧 항복하거나 혹은 사로잡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 장수가 군사들이 많이 죽고 성을 공략할 계책이 없다 하여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맞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진도가 빠지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동정군의 전의가 떨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더구나 적선이 많이 와서 정박해 있고 이 지원군 무대가 소속들이 도착을 한 거죠. 육지의 적들도 핍박해 오는데 역포위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청정이 일시에 그들을 규합하여 추격할 계획을 세운다면 별난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니 더욱 두렵고 망극합니다. 하면서 당시 이제 동정군이 1월 4일날 총공세에 실패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역포위를 걱정이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동정군의 최후 공세가 끝날 무렵 남강으로 진입해온 일본군 전함 90여 척이 일제의 상륙을 개시하게 됩니다. 육지로 진군해온 일본군 지원군 부대는 어느새 동정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동정군이 우려했던 대로 이제 슬슬 역포위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세가 급변하자 명예 경리 양호는 파세와 양등산에게 후위를 맡기고 자신은 황급히 경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최고 지휘관이 전장을 이탈했다. 이것은 사실상 동정군의 패배를 시인하는 일이나 다름없었다는 거죠. 결국 동정군은 명예경리 양호가 경주로 물러난 것을 시작으로 총퇴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동정군이 퇴각한다는 것을 눈치챈 일본군 지원군 부대, 당연히 이거를 갖다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도망치는 적을 사뿐히 지려 밟아주기 위해서 앞을 다퉈서 동정군을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조선군의 도원수였던 권율이 직접 군을 이끌고 최후방을 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난전 중에 경상무병사 정기룡이 적진 한복판에 포위당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기룡은 하여튼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명예 장수 중에서도 나름 이제 명장으로 평가받았던 게 마귀였잖아요. 그 마귀가 조선에서 싸움 좀 잘하는 장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찝었던 장군 중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권율, 정기룡, 이순신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룡을 싸움 잘하는 장수로 찝었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정기룡이 적진 한복판에 포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위망을 뚫고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하여튼 포위망 뚫고서 탈출하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장군이 정기룡이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병 돌격조만 놓고 보면은 신림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테크닉이 좋았던 인물이 또 정기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룡처럼 운이 좋았던 건 아니었죠. 명예 참장이었던 노계층은 가장 최후미를 맡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적의 추격을 저지하다가 철군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군이 거의 다 전멸당하다시피 하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장수들이 부상을 입거나 전사를 하는 등 꽤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제군이 철수할 때 수륙의 왜적들이 군사를 모아 30리 밖까지 추격하여 왔습니다. 중국군의 전사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혹 3천이라고도 하고 혹 4천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 추격전에서 전사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더구나 이때 동정군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퇴각을 할 때 체계적으로 어떻게 퇴각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과 작전 지침을 짜고 난 다음에 간 게 아니라 1월 4일날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을 갖고서 한 번만 더 쳐보자. 그러다가 급하게 퇴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퇴각 도중에 추격을 당할 때 피해를 많이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후위를 맡긴 부대들이 있었지만 그 후위를 맡긴 부대들이 몸빵을 하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자, 이어서 보면은 그 가운데 노 참장이 거느린 일군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중에서 내용을 숨기고 있어 아직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당시 동정군이 퇴각 도중에 입었던 피해가 정말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까닭 없이 갑자기 철군하였고 적이 뒤를 타고 공격해 왔으므로 창왕이 도망쳐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였습니다. 사실 까닭이 없었던 건 아닌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군을 할 거면은 진작에 철군 준비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갈 것이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 번만 더 하다가 철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도망치다가 더 많은 피해를 양산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울산 외성을 어떻게 해서 함락시킬 거면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울산 외성을 점령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좀 빨리 미련을 버리고서 일단 물러나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번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병법에서 가장 금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전을 짤 때 A라는 작전 써봤어요. 이거 안 통하네? 그럼 B 이것도 안 통하네? 그러면 C 이것도 안 통하네? D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랜을 정확하게 짜고서 어떤 상황에서는 A 플랜으로 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B 플랜으로 가고 어떤 상황에서는 C 플랜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번 써보고서 안 되네? 다음 거 써보자. 이거 써보고서 또 안 되네? 다음 거 써보자. 이게 전형적으로 안 풀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이하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리하여 궁시와 개장이 길에 가득 내버려 적에게 넘겨주었으니 이와 같이 통곡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당시 이제 패배한 상황에 대한 한탄을 이렇게 남기고 있죠. 결국 동정군이 야심차게 계획한 울산 외성 전투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비 측이 끝까지 존버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원군 부대와 합세를 해서 역포위를 해가지고 공성 측을 격퇴한 사례는 이게 아주 특이한 사례는 아니고 사실은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전쟁터에서는 원래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다만 이때 마지막까지 버텼던 가토 부대의 저력이 정말 대단했던 건 사실이에요. 동정군은 일본군 지원 부대의 역포위를 우려해서 황급히 포위를 풀고 가는 바람에 물자와 무기를 버려두었으며 적어도 5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채 패퇴를 하게 됩니다. 울산 외상에 갇혀서 거의 아사 직전에 몰렸던 가토, 구사의 생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날의 트라우마가 정말 엄청나게 컸대요. 그래서 이날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토는 그 이후에 성을 축성을 할 때 항상 비상, 식량, 우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계기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 가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강력한 매파, 주전파였죠. 하지만 이날의 전투로 인해서 가토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토가 전쟁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본군이 공세작전으로 나올 사람이 잘 없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지?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명연합군은 여기서 끝내질 않고 다시 군을 재정비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군 부대가 계속 도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명연합군도. 명예 본토에서 후속 부대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공세를 취하게 되니 이른바 조명연합군의 4로 병진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과연 조명연합군은 남해안에 운거하고 있는 일본군을 완전히 쓸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